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혁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위병 조직과 조반파의 창끝이 학교와 문예부문에서 당과 정부기관으로 향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이 1967년 1월 초에 상하이에서 장칭과 장춘차오가 조종해서 그리고 왕홍원이 지휘하는 상하이시 조반파가 상하이시 정부의 당정 권력을 무력을 사용해서 탈취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하이에는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장칭, 장춘차오가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조반파 조직이 공청사입니다. 공정스. 그리고 기존의 당 조직을 보호하고 그 편의 조직이 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적이대를 장춘차오의 조종과 왕홍원이 지휘하는 공청스가 공격해서 제압한 것이죠. 그러자 마오쩌둥은 이 같은 권력 탈취 행위를 두둔하고 지지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종하는 조반파가 마음대로 난동을 부리고 자기 의도대로 손볼 사람은 손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1967년 1월 중하순부터는 중앙문혁소조의 지시를 받는 조반파가 전국 각지의 당과 정부의 각급 권력을 탈취하는 소위 1월 혁명동란이 중국 전국을 휩쓸게 됩니다. 그런데 사태가 진행될수록 홍위병 패거리 간의 지방권력 탈취를 위한 폭력 양상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확대되고 과열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중국 대륙 전체가 모든 것을 타도하자, 따다오 이체, 전면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듭니다. 문화혁명의 진행 단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문화전선의 흑방, 검은 세력을 끄집어낸다 하면서 세 명이 표적이 되었는데요. 이 세 명이 모두 중공 베이징시 위원회의 펑전에 휘하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립왕국 베이징시를 타격한다. 그런 목표하에 공격이 진행됐겠죠. 1965년 5월에 산자촌이라는 우리 반응으로 삼가촌이죠. 잡지에 실렸던 짧은 독후감 촌편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그 글 속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됐다고 그래서 그걸 또 주잡하니 이제 모는 겁니다. 표적이 됐던 사람들이 베이징시위원회 서기처 서기 덩투어 그리고 하이레이 파간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우한 여기서 또 걸립니다. 그리고 베이징시위원회 통전부 부장으로 있었던 랴오모샤 이 세 명이 마오쩌둥의 조종하에 설쳐되는 조반파들의 그물에 걸려서 산자촌 반당 집단 갖다 붙이면 될 테니까요. 니네들이 쓴 이 독후감 메모, 수필, 글 중에 이러이러한 이 구절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부분은 주자파의 사상에 오염된 거다. 너희들은 그래서 주자파다. 반당 집단이다. 이러면서 몰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이 문화전선의 흑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엔 제2단계가 당과 정부 부문의 주자파를 겨냥합니다. 대표적인 게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죠.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군부를 겨냥합니다. 군부의 주자파를 끌어내자 하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군대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를 공격하려니까 군부 내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대항을 하니까 이제는 서로 무기와 무기를 갖고 싸우는 그런 형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장투쟁, 무투라고 그러죠. 무장투쟁으로 발전하면서 중국 전국이 거의 내란과 같은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대표적인 게 1966년 12월서부터 한 1968년까지 쓰촨성 총칭에서 진행된 거의 전쟁 상태. 처음에는 사용되던 게 곤봉, 그러다 실탄을 장전한 총, 그 다음에 대포, 장갑차, 그 다음에는 군함이 동원돼서 함포 사격까지 합니다. 완전히 정규 전쟁할 때 적에게 공격하는 전술 전략을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고 내전 상태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극심한 혼란 상황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니까 중공 중앙 지도층 내부와
많은 간부 군중 중에 문화대혁명 발동 후에 돌출된 극좌사조에 대한 반발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간부급에서 표출된 사건이 1967년 1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소위 혁명 1세대 원로 간부들이 의견을 제기합니다. 발단은 장칭이 주도하는 중앙문혁소조가 문예부문과 당정부문 이제는 손보고 나서 3단계로 군대를 겨냥하면서 군대도 응당 지방과 같이 문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니까 여기에 소위 혁명 1세대 원로 간부들이 반발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제닝, 쉬샹첸, 니에롱전 같은 군분의 원로 간부들이 중앙문혁소조가 제기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곧 이어서 2월 중순에 저우얼라이가 중라나이 화일원당에서 또 예비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때 다시 또 격렬한 논쟁이 진행됩니다. 천이, 예제닝, 쉬샹첸, 니에롱전 이런 간부들이 군대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장칭, 첨보다, 캉성, 장춘차오 등이 당과 군부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소위 2월 영류라고 중국 공산당 당사에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로들의 행동은 마오쩌둥의 의사에 대항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마오쩌둥이 이들 군부 원로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오쩌둥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마오쩌둥이 비판했다는 것은 단순히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숙청, 처분이 따르죠. 이 제기를 했던 간부들이 숙청당하고 물러나고 이후부터는 전면적 권력 탈취 투쟁이 중국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조반파들이 군부를 향해서도 조반의 창끝을 겨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면서 파벌성 투쟁이 격화됩니다. 각 조반파 조직들은 권력과 이권 탈취를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이들 간의 무수한 분규와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잔혹한 무장투쟁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여 개월간의 사회 대동란과 복잡한 권력 탈취 투쟁 기간 중에 중국 전국 29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연이어 혁명위원회가 건립되고 이 혁명위원회는 당정 권력이 일체화된 고도 집중 영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패거리를 만들거나 합류한 후에 난동과 폐악질을 해대는 그런 혼란 상태로 빠져듭니다. 1967년 여름과 가을에 CF주와 왕리, 장칭 등이 무장투쟁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공안, 검찰, 법원을 철저하게 때려부수자, 그리고 글과 이치로 공격하고 무장으로 지키자, 원공우웨이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선동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66년 12월에 그리고 68년까지 충칭에서 살벌한 무장투쟁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967년 7월 7일에 총칭의 양대 파벌 무투 조직이 홍예 디젤 엔진 공장에서 충돌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9명이 맞아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쌍방이 총탄을 사용하고 이후에 자동소총, 중기관총, 수류탄, 그 다음에 탱크, 고사포, 함정까지 동원해서 함포 사격까지 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시가전에서 야전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사망자 수도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오쩌둥이 혼란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중에게 대연합을 실현하고 간부들을 올바로 대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을 파견해서 삼지 양군 임무를 집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삼지는 3개를 지원하라.
좌파조직, 공업, 농업 세 개를 가리키고요. 양군은 군대가 통제하고 대학과 고교생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라. 군자가 2개 들어가서 양군인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혁명이 갈수록 과열되어 가면서 자신의 연출 의도를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군대를 보내서 지도하고 진압한 것입니다. 이는 소위 문화대혁명의 본질이 마오쩌둥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혁명으로 포장하여 연출한 한판의 혁명 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한편 1967년 7월 20일에 발생한 우한 사건, 720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섬뜩한 충격을 느낀 그런 경험을 했죠. 중앙문혁소조의 간부였던 왕리가 우한으로 갑니다. 그때 마오쩌둥과 조우얼라이도 같이 가고 조우얼라이는 다시 베이징에 처리할 일이 생겨서 먼저 올라옵니다. 조우얼라이가 베이징으로 가버리니까 왕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조종하는 조반파의 근거지로 갑니다. 왕리가 조종하고 지지하는 우한 조반파의 타겟은 우한 군구사령관 천짜이다오와 정치위원인 종한화죠. 결국은 이들을 주자파로 몰아서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군부 당정 기구를 지지하는 조반파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왕리의 거처까지 와서 왕리를 체포해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마오쩌둥이 우한에 와가지고 동호변에 있는 동호빈관에 묵고 있었는데 그 보수파 홍위병들이 마오쩌둥이 우한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정보가 새나거나 알았더라면 마오쩌둥도 곤욕을 치를 뻔했던 거죠. 1968년 10월에 중공 8기 확대 12중 전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류샤오칠에게 반역자, 내부첩자, 노동자의 배반자라는 죄명을 덮어 씌우고 영원히 출당하고 당내외의 일체 직무를 처리한다고 선포합니다. 류샤오치는 1년 후인 1969년 10월 17일에 허난성 하이퐁으로 이송된 후 한 달도 채 안 돼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류샤오치가 국가 주석으로서 마지막으로 천안문 광장 망루에 올라서서 장친과 악수하고 있죠. 1968년 7월 3일에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문혁소조가 중공중앙과 국무원까지 포함한 4자 공동명의로 무력투쟁 중지 명령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장투쟁을 즉시 중지하고 철로 교통 등 각 거점에서 철수할 것, 광시성 류저우 철로국 관할 철로교통 전 노선을 회복시키고 홍위병들은 즉시 본 지구나 본 단위로 돌아갈 것, 약탈해간 물자와 인민해방군의 무기와 장비를 무조건 반환할 것, 살인, 방화, 교통운수시설 파괴, 감옥 공격, 국가기밀 절도, 사설방송 설립 운영 등의 행위는 현행 반혁명 분자로 엄중히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 그런데도 무장투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자 1968년 7월 24일에 다시 제2차 포고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마오쩌둥이 베이징 각 대학의 조반파 홍위병 우두머리 5인을 인민대회당으로 호출해서 면담을 하고 호되게 질타를 합니다. 홍위병 우두머리 5대 지도자라는 사람은 베이징 대학의 여강사인 니에웬즈, 칭화대학에는 콰이다프, 그리고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허우란, 그리고 베이징 항공학원의 한아이징, 그리고 베이징 지질학원의 왕다빈, 이 5명을 홍위병 5대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홍위병의 주류를 노동자로 바꾸기 위해서 칭화대학의 약 3만 명의 노동자 선전대를 파견합니다.
수도 노동자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 그런데 학교 안에 노동자 선전대가 들어오니까 콰이다프 등 칭화대학의 조반파 홍위병 지도 간부들이 무장 학생들을 동원해서 이들 노동자 선전대를 공격해서 수백 명을 살상합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받고 마오쩌둥이 극도로 화가 나서 이 홍위병 5대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과 조반파 지도자 5인과의 면담은 7월 28일 새벽 3시 반부터 오전 8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림벼오, 저월라이, 첨보다, 캉성, 장칭 등이 배석했습니다. 칭화대학에서 노동자 선전대원들을 살상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도피했다가 뒤늦게 이 자리에 온 콰이다프가 마오쩌둥에게 노동자 선전대 막후에 검은 세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내가 바로 그 검은 세력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위병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자네들은 군중을 이탈했다. 농민을 이탈하고 노동자를 이탈하고 군대와 공농병을 이탈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부추기면서 선동하더니 이제 자기 목적 다 달성하니까 군중을 이탈하고 농민을 이탈하고 노동자를 이탈했답니다. 마오쩌둥이 이탈했다 그러면 이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의를 달았다가는 반혁명 분자로 총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마오 주석의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은 곧 반혁명이다. 그러고 떠들때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용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무섭다는 거죠. 광신도 집단보다 더 무서운 거죠. 종교는 차라리 종교 영역에서 그칠 텐데 이거는 중국 대륙 내 온 인민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오쩌둥은 다시 11일 후인 8월 8일에 중앙문역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공업도 농업도 교통도 군대도 파악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소란만 떤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홍위병을 용도 폐기하고 문혁의 주 추동 세력을 노동자 선전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9월부터 홍위병들을 산간지구나 농촌지구로 보내는 하방, 상산 하양운동 추진을 결정합니다. 이때 내건 명분이 농촌에서 농민과 함께 노동하면서 자신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라고 합니다. 실제 배경과 의도는 도시경제가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각자 도생해라. 도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궁여지책을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시행한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중공중앙의 방침이 예상치 못하게 그런 결과를 또 낳습니다. 문화혁명의 중견 세력이었던 이들 청년들이 내륙지구와 변방지구, 산간, 오지, 농촌, 기층 단위로 하방된 후에 그곳 인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생활 조건 속에서 자신들도 고된 생활의 고초를 겪으면서 그 고된 생활의 고초는 그 당시 체험담들을 읽어보면은 그 베이징과 상하이 대도시에서 살던 대학생들이 저 흑룡강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구덩이 파고 그러고 노동을 한다. 말이 좋아 처음에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면서 열정을 품고 갔습니다마는 그 열정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황무지에서 땅 파고 네가 직접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서 건설하려니 마오쩌둥을 보내면 마오쩌둥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공산당의 선정과 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고 타올랐던 정열이 식고 환상이 깨지는 체험과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젠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수많은 문화혁명 때 하방되었던 홍위병 청년들이 다시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돌아오죠. 하방된 뒤에 그들 지식 청년들의 그 열정과 격정이 그렇게 식어가고 이제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의 간부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9년 4월에 중공 제9차 전국 대표대회가 개최됩니다. 회의 분위기는 개인 숭배 분위기가 아주 노골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단 그 당장에 린비아오 동지가 마오쩌둥 동지의 친밀한 전우이자 계승자란 문구를 총강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린비아오가 공식적으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명시가 됩니다. 총강에. 그리고 이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과반수가 린비아오와 장칭파에 속하는 이들로 구성됐습니다. 네, 다음 29회에서는 마오쩌둥이 이제 숙청의 칼날을 린비아오에게 겨누기 시작하고 린비아오가 이에 대항해서 마오쩌둥 암살과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사전에 마오의 정보망에 탐지되어 실패하고 가족과 함께 국외 탈출을 시도하던 중에 타고 가던 비행기가 몽골 초원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